안녕하세요. 난소공 3부입니다. 3부에서는 난소공 그 자체는 끝났고요. 난소공을 포함한 작품 전체를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일종의 단원 정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똑같이 비가 오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친구는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다른 한 친구는 굉장히 신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똑같이 비가 오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지우고 그런데 소풍을 가려고 했다. 소풍을 가려고 했다는 맥락을 제시해 줘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그렇다면 이때는 굉장히 실망감이 들겠죠. 어떠한 표현이 있을 때 이러한 맥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똑같이 비가 오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산을 팔려고 했다는 새로운 맥락을 제시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 이쁘게 그어졌다. 이번에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겠죠. 이렇게 똑같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즐거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지금 2학년 10반 교실에 있습니다. 2학년 10반 교실 맨 앞자리에서 이 강의를 찍고 있고요. 옆 교무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녹음이 안 된다면 다행이고요. 녹음이 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신경 쓰인다면은 뭐랄까요, 그냥 백색 소음 정도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은 더 잘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해석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방금 청소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행이다. 자,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을 할 때는요,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 필기할 때가 있을까요? 이거하고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자, 우리가 흔히 그 문학 지문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학 지문이라고 해봅시다. 수능 국어 100점을
받은 나는 눈물을 흘렸다 라고 문학 지문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럴 때 이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뒤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어떤 맥락이 있죠? 수능국어 100점이라고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국어 100점을 받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눈물은 기쁨의 눈물일 수 있겠네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토익, 여러분들 토익 아시나요? 토익 영어 시험입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자면 만점이 990점입니다. 만점 990점인데 100점을 맞은 거죠. 토익 100점을 받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자, 이번에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에 새로운 맥락이 등장했습니다. 이때의 눈물은 결코 기쁨의 눈물이라고는 하기 어렵겠죠. 슬픔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요, 앞뒤 맥락에 따라서 해석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 지문을 읽으실 때는요, 반드시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작품을요,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하나의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작품을 지은 작가가 어떠한 작가의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작품이 지어진 혹은 그 작품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되는 사회문화를 맥락으로 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특별하게 조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작품을 하나의 맥락으로 취급해서 다른 작품의 맥락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가의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로서 김현승의 눈물을 제시했고요. 김현승의 눈물을 제시했고, 또 정주영의 유리창일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으로요, 조세희의 난소공을 예시로 들었죠. 그리고 다른 작품을 맥락으로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예시로서 윤호영의 참새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 이렇게 작가, 사회문화, 다른 작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품을 좀 더 풍성하게,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맥락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건대, 우리가 문학 지문들을 풀 때요, 일단은 작품을 한
한 번 읽고서 바로 이런 그 맥락들을 다 파악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요,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요, 작품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작품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보면요, 거미가 나타났는데 그 거미가 그 거미를 보니까 그 거미를 이제 쓸어서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하고요, 그리고 거미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리고 요거를 내다 버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슬퍼졌다, 뭐 짜릿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렇게 작품을 있는 그대로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대부분의 70%에서 80% 정도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다 풀리는데, 나머지 20%에서 30% 문제는요, 항상 보기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보통 맥락을 제시해 줍니다. 보기에서 맥락을 제시해 주면은요, 여기 보기에서 제시된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들을 해석한 다음에 답을 도출하게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작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의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필기할 공간이 조금 애매하군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포스트잇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거나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말로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글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두 작품이 있을 때 두 작품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한다, 뭐 이런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분석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상호 텍스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상호 텍스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죠. 요걸 먼저 합시다. 예를 들자면 한 작품이, 혹은 한 작품의 내용이, 한 작품이라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끼친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한다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요, 여러분들 최진호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을 겁니다. 윤호영의
참새와 고전소설 사이에, 고전소설 구운몽 사이에 그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것을 상호 텍스트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두 작품 간의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자, 여기서 두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우리 앞단원에서 했었던 김현승의 눈물과 정지용의 유리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응? 이렇게. 자, 김현승의 눈물, 정지용의 유리창. 우리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김현승의 눈물은요, 주제가 자식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반면 정지용의 유리창은요, 자식의 죽음을요 마냥 슬퍼합니다. 자, 이것이 김현승의 눈물의 주제고, 이것이 정지용 유리창 1의 주제입니다. 자, 제가 주제는 제재 플러스 하우라고 그랬었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김현승의 눈물의 제재는 자식의 죽음이고요, 정지용의 유리창의 제재는 자식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현승의 눈물과 정지용의 유리창은 제재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다른 색깔을 쓰고 싶어요. 똑같은 제재인 자식의 죽음을 두고서요, 한 작품에서는 종교적으로 승화했던 반면 다른 한 작품에서는 마냥 슬퍼하기만 하죠. 따라서 제재상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 주제상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상의 공통점이 있고, 종이 쳤습니다. 주제상의 차이점. 각 교실과 특별실에 있는 방역복무 학생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문을 열고 자연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예, 그래서 제재상의 공통점과 주제상의 차이점, 이런 그 작품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희덕의 산속에서 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은 지금 진도에 따라서 배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서도 그렇고 나희덕의 산속에서는 또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도치법이 쓰입니다. 도치법이 있습니다. 반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반면 나희덕의 산속에서는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죠. 이렇게 표현상의 어떤 공통점과 표현상의
어떤 차이점을 분석해내는 것, 요건 역시 상호 텍스트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기를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필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은 필기할 공간이 조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포스트잇,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잇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 주세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와 나에서는 비가 오네 라는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가는 실망감이나 안타까움이 담긴 것으로 나는 기대감이나 즐거움이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같은 말임에도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것은 그 말에 표현된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키워드는 맥락이지요.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에 담긴 의미 역시 마찬가지다. 문학작품도 그것을 둘러싼 작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독자는 이렇게 표현된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면 작품을 공감적으로 수용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며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 역시 독자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수용할 때는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감적 수용, 그리고 비판적 수용, 그리고 창의적 수용을 나뉘고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도로만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학작품의 수용과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단원이 있으면은 그 단원을 시작하는 부분을 하고 나서 작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을 다 한 다음에 그 개별 작품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 앞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네요. 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